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봤었어요. 자, 생명현상의 특성을 우리가 6가지 또는 7가지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서는 개체 수준의 특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종족 구조의 특성, 이렇게 2가지 있었거든. 자, 일단 개체 수준의 특성을 보게 되면 모든 생명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자, 2번째가 모든 생명체는 물질 배사를 한다. 3번째, 외부나 내부에서 자극이 오게 되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생존에 필요한 조건들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항상성. 그리고 발생과 몸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는 생장을 한다. 어떻게 보면 발생하고 생장은 다세포 생물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정란이 세포멸과 분화를 거듭해서 완전한 개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단세포 생물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발생과 생장은 어떻게 보면 다세포 생물이 가지는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종족 보존을 위한 특성. 종족을 보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자식을 낳아야 돼. 그 생식과 자식에게 내 유전 물질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야. 유전. 자, 주변 조건이 많이 변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 살아가야 돼. 적응. 맞춰 살아가다 보니 결국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더라. 그 얘기 했었지. 어떤 애들이 중위도 지방에 살고 있었던 애들인데 극지방으로 옮겨진 거야. 그러면 중위도 지방에 있던 애들이 극지방으로 옮겨지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은 죽을 거야. 살아남은 애들이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단 말이야. 이게 100년, 200년 지나서 중위도 지방에 살고 있던 여우와 북극 지방으로 보냈던 여우를 비교하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달라졌겠지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도 달라졌을까? 유전자도 달라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의 변화까지 수반이 되면 진화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라는 개념의 가장 기본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돌연변. 돌연변이라는 거는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적당한 온도를 가장 잘 적응해서 살고 있었던 여우가 있었는데 그 여우 중에 일부가 추운 데서도 잘 사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생긴 거야. 원래 얘네들은 추운 데서 못 살았던 거야. 유전자 자체가 적당한 온도에서 잘 살던 유전자였어. 근데 어느 날 돌연변이가 생겨서 추운 지역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유전자가 생겨서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중위도 지방에 같이 살고 있을 때는 얘가 돌연변이가 일어났어도 별로 표시가 안 났던 거야. 근데 어쩌다가 얘네가 북극으로 가다 보니 그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은 거지? 그럼 이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식을 계속 낳다 보니까 그 자식들은 추위에 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추위에 강한 유전자가 없게 되는 거야. 원래 여우와 이 여우가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돌연변이가 모든 진화의 기본이다라고 볼 수 있어. 돌연변이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는 게 돌연변이. 예를 들면 A형인 사람과 B형인 사람과 AB형인 사람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돌연변이가 생겨서 A도 못 만들고 B도 못 만드는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A형인 사람은 적혈구에 A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 B형인 사람들은 적혈구에 B라는 물질을 만들어. 유전자가 그렇게 있거든. AB형은 적혈구에 A도 만들고 B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돌연변이가 생겨서 A도 못 만들고 B도 못 만드는 사람이 태어난 거야. 근데 얘네들은 적혈구에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들이 뭐가 된 거야? O형이 된 거야. 그 O형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돌연변이로 태어났던 거야. 근데 그게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바로 죽을 상황은 아니거든. 불리한 상황도 아니거든. 그냥 하나의 혈액형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뭔가 유전자의 변화가 생겨서 유전자의 다양성까지 같이 오게 되면 그거는 진화라고 해서 진화라는 개념 속에는 돌연변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 알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의 특성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를 복습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체를 볼 거야. 그게 바로 누구냐면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여러분 바이러스 많이 들어봤죠? 예전에 한 15년, 10년? 10년쯤 전에 이 단어를 수업을 하잖아? 그럼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너네들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병원균은 누굴까? 병원체는 누굴까? 그럼 애들이 다 세균이라고 했어.
바이러스라고 대답하는 애들은 진짜 10명 중에 한두 명이었어. 근데 2019년에 갑자기 코로나가 엄청 유행을 했잖아. 그 다음부터 수업 시간에 물어보잖아.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병원체이 뭐지? 그러면 절반 이상이 이제 바이러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바이러스는 들어봤지만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킨다라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전에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가장 작은 애들은 세균이었는데 사실은 세균도 밝혀진 지가 얼마 안 돼. 사람들은 이 깨끗한 공기 속에, 여러분이 이미 배워서 알잖아. 이 깨끗한 공기 속에 세균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나 좀 아까 손을 깨끗이 씻고 왔어? 내 손에는 세균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근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깨끗한 공기 속에, 깨끗한 물 속에, 깨끗한 손에는 전혀 세균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 병원에서도 살균의 개념이 없었어. 세균을 없으니까 살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소독의 개념조차도 없었어. 그냥 세척의 개념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거 아닌 병을 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지.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세균이 있다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파스텔이야. 이 사람이 밝혀낸 이후로 병원에서도 소독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 전에 우리 주변에 균이 굉장히 많으니까 소독을 해야 된다고 엄청 주장했던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거의 정신병자로 몰려가지고 병원을 비방한다고 그래가지고 정신병자로 몰려서 정신병원에 갇혀진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세균이 발견된 거야. 그나마 세균을 인정해준 이유가 뭐다? 현미경이 있으니까 인정해준 거야. 현미경은 보이거든. 그래서 현미경이 개발되면서 세균을 인정해주기 시작한 거야. 얘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니까 얘를 죽여야겠다. 연구가 엄청나게 진행이 돼서 수많은 세균 학자들이 나타나면서 뭐가 항생제나 아니면 살균제가 생기는 거야. 항생제 개념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냅두고 세균만 죽이는 게 항생제고 살균제는 바깥에 있는 세균을 그대로 죽이는 게 살균제가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엄청 진행이 돼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발견된 항생제나 살균제를 이용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어. 자, 그러고 있었는데 곰팡이에 대한 연구도 당연히 있었겠지. 곰팡이는 더 크니까. 근데 어느 날 담배 농사를 주로 하는 그 러시아 쪽에 담배 농사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데가 있었는데 담배 잎에 작은 단점들이 막 생긴 거야. 점점점점점 찍어놓은 것처럼. 이거를 담배 모자이크 병이다라고 불렀어. 자,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리니까 농부들이 보기에는 예전에 걸렸던 세균병이랑 거의 비슷해, 증상이.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농약을 처리한 거야. 살균제 뭐를 처리했는데 뭘 처리해도 병이 낫지 않고 계속 퍼지더라는 얘기야. 담배 농사 완전 망했겠지? 근데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병에 걸려서 이제는 이거를 과학자들한테 가져간 거야. 이거 병이 안 낫냐고 다른 살균제 개발을 해달라고. 자, 그때만 하더라도 학자 중에, 균 학자 중에, 병원균 학자 중에는 세균 학자들이 제일 유명했고 제일 돈도 잘 벌고 있는 상황이었어.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얘를 담배 잎을 즙을 내가지고 현미경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는 세균이 아니거나 세균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보다 훨씬 작은 세균이거나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세균학자들은 자기가 평생 세균 연구를 했는데 다른 병원체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세균인 거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세균은 통과할 수 없는 세균 여과기가 있어요. 자, 세균은 통과할 수 없는 세균 여과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빨대기를 꽂고 병에 걸린 담배 잎에 즙을 짜서 여기를 통과시킵니다. 얘가 바로 누구냐면 세균 여과기. 세균 여과기는 세균이 통과할 수 없는 건데 어느 정도냐면 물을 그냥 올려놓잖아. 물이 안 떨어질 정도로 촘촘해. 그럼 이 물을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 진공 펌프를 연결해가지고 공기를 다 쭉쭉 빨아내면 여기 음압이 생기잖아. 그럼 그 음압으로 여기 빨아내는 힘에 의해서 몇 방울 떨어져서 여기 보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걸 바랬어. 여기 떨어진 거를 담배 위에 묻혔을 때 병에 안 걸리기를 바란 거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얘가 어쨌든 세균이다. 이거를 밝히고 싶었던 거거든. 그래서 얘를 담배에다 묻혔더니 병에 걸린 거야. 이 실험을 한 러시아 이바노프스키라는 그 과학자는 이렇게 하니까 자기 생각하고 좀 달라. 자기는 여기는 병에 안 걸려서 세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아직도 세균이라는 미련을 못 버린 거야.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균은 통과하지 못하니까 세균은 못했지만 이 세균이 만든 독이 통과해서 병에 걸린 거다. 독 때문에 병에 걸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뭐 일리 있어. 그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이 독성분이라고 하는 이 액체를 10배 희석을 해보고 100배 희석을 해보고 1000배 희석을 해서 묻혀준 거야.
이게 진짜 독이라는 물질이면 100배나 1000배까지 희석을 하면 병에 안 걸리는 게 맞거든. 왜냐면 우리 독도 희석해서 먹으면 독으로서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잖아. 근데 얘는 한 3일 만에 병에 걸려. 얘는 병에 걸리기는 걸리는데 한 일주일이 걸려. 얘는 병에 걸리는데 한 10일이 걸려. 점점 묽어질수록 병에는 분명히 걸리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독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건데 오히려 여기는 병이 안 걸리고 얘는 걸리고 이렇게 됐을 건데 생각해보니까 무슨 뜻이었냐면 얘가 증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있을 때는 3일 만에 병에 걸린 거고 얘는 묽게 만들어놨으니까 얘가 증식해서 수가 늘어나면 병에 걸린 거고 얘는 더 묽게 만들었으니까 더 오래 증식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개수가 되면 병에 걸린 거야. 결국 뭐 하는 물질이라는 게 밝혀졌냐면 증식하는 물질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세균보다 더 작은 병원체라고 인정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거야. 근데 이게 저기로는 보이지 않아, 현미경으로는. 그래서 독성을 지닌 물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독성을 지닌 물체라는 의미에서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이게 독을 지닌 물질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전자현미경 발견되고 나서 처음으로 구조를 했어. 광학현미경 보이지 않아? 전자현미경이 발견되고 나서 처음으로 얘를 본 거야. 그랬더니 생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던 세포의 모습이 아니야. 약간 무슨 모습이냐면 눈 결정 같은 모습도 있고 막대기 모양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막 몇 개가 용수철처럼 겹쳐져 있는 모습도 있고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나서 얘를 봤더니 결정 구조로 돼 있다. 결정 구조는 분자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결정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인체질로 되어 있는 막이 없는 거야. 그럼 무슨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세포 구조가 아닌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 일단 생명체가 아니야. 그럼 얘가 생명체가 아닌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얘는 이 결정 구조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봤더니 뭐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과 핵산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핵산을 살아있는 생명체잖아? 그럼 DNA와 RNA를 둘 다 가져야 돼. 여러분의 모든 세포 속에는 DNA와 RNA가 둘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DNA 또는 RNA 둘 중에 하나만 가지는 거야. DNA와 단백질 또는 RNA와 단백질 이렇게 가지는 거지.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생물이 아닌 이유가 뭐냐? 무생물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일단 얘는 뭐를 가지지 않는다? 세포 구조가 아닌 거지. 두 번째, 얘가 생물이 아닌 이유는 얘가 자체적으로 지닌 효소가 없어서 독립적으로 혼자서는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근데 왜 식물과 무생물이 중간이라고 하느냐? 특이한 게 뭐냐면 얘가 그냥 바깥에 있을 때는 결정구조, 소금 알게닌, 설탕 알게닌 같은 게 결정구조야. 근데 얘가 살아있는 생명체 안으로만 들어가잖아.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숙주라고 얘기해. 얘가 침입하는 세포를 숙주세포라고 얘기하거든. 숙주 안으로만 들어가면 마치 생명체처럼 행동하는 거야. 뭘 하냐면 조그만 것까지 못하던 물질 대사가 가능해져. 그럼 아까까지는 효소가 없어서 물질 대사 못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냐? 세포 내로 들어가면 갑자기 효소가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의 효소를 지것처럼 쓰는 거야? 숙주의 효소를 사용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거야. 자,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수가 늘어나 증식이 되는 거야. 자, 증식이 돼. 그럼 증식이 될 때 DNA를 막 복제해내고, 예를 들면 이거야.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포가 있다고 치자.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이 안에 핵산이 들어있어. 그럼 바이러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얘만 이제 특별히 보면 얘가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게 단백질이야. 안에 들어있는 게 핵산이야. 그러면 단백질 껍질이 여기 딱 결합을 해. 그리고 나서 얘가 살짝 열리면서 핵산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이 안에 이 세포가 지니고 있는 DNA, RNA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들어가자마자 이 세포가 지닌 효소를 지 것처럼 쓰면서 갑자기 여기 있는 DNA를 막 잘라내서 이걸 재료로 자신의 핵산을 만들고 자신의 핵산을 만들고 자신의 핵산을 만들어
만든 다음에 자기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 껍질 만들고 단백질 껍질 만들고 단백질 껍질 만들어서 합체 조립을 한 다음에 조립이 다 끝나면 이 세포를 파괴하고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나온 애가 또 다른 세포에 결합해서 또 핵산을 집어넣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얘가 계속해서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 일단 뭐 했어? 핵산에 복제가 일어났지. 그 다음에 한테 핵산을 줬지. 그러니까 무슨 현상 나타난 거야? 유전 현상 나타난 거지. 근데 얘는 자기의 DNA 정보지만 남이 가진 DNA로 자기 걸 만드는 거잖아. 돌연변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올해 맞았는데 내년에 또 맞아야 돼. 왜? 살짝 변이가 된대. 내년에 또 맞아야 돼. 살짝 변이가 돼서. 이렇게 되잖아.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 그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 약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에이즈 치료제를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말하면 얘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 그건 무슨 특징이다? 지금. 그래서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특성을, 생물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 여러분은 정리할 건 이걸 뭐 설명으로 들으면 되는 거고, 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애 볼 건데, 바이러스의 구성 물질을 보면 결정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과 핵산으로 되어 있다. DNA 또는 RNA로 되어 있어서 RNA를 가지고 병을 일으키면 RNA성 바이러스, DNA로 병을 일으키면 DNA성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자, 바이러스의 무생물적 특성에는 얘네가 있고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에는 얘네가 있다. 이거 정리해보세요. 빈칸에다. 응? 숙주세포 있어. 바깥에서는 그냥 결정해. 결정 알게 있어. 자, 다 적었으면 바이러스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핵산을 뭐로 가졌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의 구분을 할 때 핵산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DNA성 바이러스와 RNA성 바이러스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로나 같은 애들, 가분 K 이런 애들 세 개가 RNA성 바이러스라고 보면 되는 거고, DNA성 바이러스는 이제 천연두라든지 소아마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종류를 나누게 되면 어떤 애는 동물성 바이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에이즈라든지 감기라든지 이건 동물성 바이러스. 또 하나 식물성 바이러스. 자, 식물성 바이러스는 최초로 발견된 바이러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래서 담배 토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래서 식물성 바이러스의 가장 대표는 TMV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말고도 많지만 요거 대표.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균도 침입해요. 세균도 바이러스 병에 걸려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세균성 바이러스. 자, 세균성 바이러스는 세균을 녹여버린다라는 의미에서 박테리아, 우리가 세균을 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박테리오 파지라고도 불러요. 박테리오 파지. 그래서 어떤 숙주를 침입하는지에 따라 나누면 동물성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 세균성 바이러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생명 현상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 본 거고,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지연아 졸려? 피곤해? 얘는 식물성 바이러스, 얘는 세균성 바이러스. 예시. 자, 그럼 7페이지 가면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라는 게 나옵니다.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라고 하는 거, 일단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뭐라고 하냐면 원자라고 얘기해요. 원자가 화학결합으로 어떤 특성을 지니게 되면 분자라고 하는 거야. 이 분자들이 모여서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을 이루게 될 거고, 얘네가 모여서 세포가 될 거야. 자, 세포가 모이면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될 거고, 조직이 모이면 조직계가 될 거야. 조직계가 모이면 기관이 되는데, 오히려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어. 이게 다 모이면 객체가 됩니다. 자, 근데 개체들이 모여 있어. 개체들이 모여 있는데 동일한 종의 개체가 모여 있어.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체군. 자, 개체군은 여러 개가 모여 있긴 하지만 동일한 종, 공종 개체의 모임. 사람만 모여 있거나 장미만 있거나 같은 종의 개미들만 있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개체군이 더 모여. 여기는 사람 개체군과 다람쥐 개체군과 장미 개체군과 세균 개체군이 모였어. 이렇게 서로 다른 개체들이 모여 있는 거는 분집이라고 얘기해요. 분집은 개체군과는 다르게 이종 개체의 모임이죠. 자, 얘가 이종 개체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생물적인 요소는 다 들어있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물은 분집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생물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큰 게 있대. 그게 바로 생태계. 자, 이게 생태계라는 거는 생태계에는 분집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요인이 들어가 있는 거야? 생물적인 요인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 들어가는 거야? 비생물적인 요인까지 들어가야 생태계가 되는 거야. 비생물적인 요인을 뭐를 얘기하는 걸까?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거지. 빛, 온도, 물, 토양 뭐 이런 것들. 생태계가 우리 지구에도 생태계가 열대우림 생태계, 사막 생태계, 툰드라 생태계, 초원 생태계 종류가 되게 많은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지구를 형성하는 거지. 이거를 생물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기관, 뭐 숙관 이런 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생물관이라고 얘기해요. 구성 관계는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여기다는 그림을 넣으려다가 안 넣어서 그냥 한 페이지가 이렇게 크게 비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분자 봤어. 생명체를 구성하는 분자 봤어. 원형질을 구성하는 분자 봤고, 세포 속이와 기능 봤고, 세포에 대해서도 봤죠. 그죠? 동물세포, 식물세포, 원핵세포, 진핵세포 이렇게 보냈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뭘 볼 거냐면 세포가 모여서 만드는 조직을 볼 건데, 우리 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조직계는 누구만 가진 특성이야? 식물에서만 나타나는 단계야. 여기는 기관계는 어디에서만? 동물에서만 나타나는 단계야. 그래서 식물은 그리고 동물은 어떤 단계로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 건데, 자, 근데 일단 식물부터 먼저 봅니다. 자, 식물은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될 건데, 식물의 조직은 다음 페이지. 식물의 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자, 식물의 조직은 크게 두 가지. 세포 분열을 하는 조직이냐, 세포 분열을 안 하느냐. 여러분은 온몸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의 온몸이 분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식물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을 하고 있는 곳을 분열 조직, 분열을 하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은 영구 조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나누면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나눠지는데, 그렇다면 식물에서 열심히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조직에는 누가 있느냐? 일단은 생장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형성층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생장점이라는 건 어디에 존재하냐? 뿌리와 줄기의 끝에 존재합니다. 생장점은 뿌리와 줄기의 끝에 존재해요. 그러면 뿌리 끝에서 세포 분열을 해. 줄기 끝에서 세포 분열해. 그럼 뿌리가 길어지고 줄기가 길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생장점이 세포 분열을 한 결과 길이 생장이 나타나게 돼. 얘는 세포 분열에서 뿌리도 자라게 하고 줄기도 자라게 하고, 꽃을 만들고 싶으면 꽃을 만드는 곳으로 세포를 보내주기도 하고, 잎을 만들려면 잎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세포를 보내서 꽃과 잎과 가지가 만들어지도록 세포로 공급하는 역할을 생장점이 하는 거야. 그러니 생장점은 모든 세포에 있어야지. 모든 식물에 있어야지. 그죠? 반면에 형성층은 일반적으로 뿌리와 줄기에 있는 뿌리와 줄기에 물관과 체관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뿌리나 줄기 부분의 물관하고 체관이 있어. 물관과 체관 사이. 뿌리와 줄기에 있는 물관과 체관 사이라서 우리가 식물이 이렇게 줄기가 있어. 얘를 잘라서 위에서 쳐다보면 동그랗게 보일 거야. 자, 동그랗게 보일 때 여기를 이렇게 보면 반다발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 이때 바깥쪽에 있는 게 체관, 안쪽에 있는 게 물관. 근데 물관하고 체관 사이 가운데 있는 얘가 형성층이야. 그럼 형성층은 물관하고 체관 사이에 있으니까 형성층이 계속 세포 분열해. 그럼 물관하고 체관 사이가 점점 넓어지겠지? 그럼 얘가 점점 이렇게 커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형성층이 하는 일은 뭐다? 부피 생장에 관한 일을 할 거예요. 뚱뚱해지게 하는 부피 생장. 근데 형성층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형성층은 일부 식물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성층을 가진 애들만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어. 대부분 누구겠어? 나무들. 나무들은 다 형성층이 있어서 되게 두꺼워져. 형성층이 없는 나무가 있어. 누구야? 대나무 같은 애들은 없어. 그래서 걔네들은 얇은 상태로 그냥 자라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형성층은 뿌리와 줄기에 있는 물관과 체관 사이에 존재해서 부피 생장, 옆으로 굵어지게 해주는 그런
직경이 증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연구 조직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데, 그럼 연구 조직은 분열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첫 번째, 식물의 가장 겉부분을 한 층으로 둘러싸고 있는 표피 조직. 자, 표피 조직은 식물의 가장 겉부분을 한 층으로 둘러싸고 있는 조직. 가장 겉부분을 한 층으로 둘러싸고 있는 조직인데, 얘는 일반적으로 대개 식물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뭐냐면 대개 엽록체가 없어요. 엽록체가 없어서 녹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보여요. 여러분이 식물의 줄기나 식물의 잎부분을 겉껍질을 살짝, 가장 겉껍질을 살짝 벗기면 투명하게 벗겨요.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투명하게 벗겨지는데, 그 표피 조직에 뭐가 없기 때문에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표피 조직은 엽록체가 없다. 그런데 엽록체가 있는 표피 세포가 하나가 있어요. 예외. 기공의 양 옆을 둘러싸고 있는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해요.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할 때마다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기공이 열렸다 닫혔다는 거라, 얘는 표피세포지만 뭐 해야 된다? 엽록체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식물이 살아가려면 광합성도 해야 되고 증산작용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 그러다 보니 물이나 양분이 이동하는 길이 필요해. 길. 자, 이렇게 뭔가가 이동하는 길을 뭐라고 한다? 통도 조직이라고 합니다. 통도 조직. 통도 조직에는 뭐가 있다? 물관 조직과 체관 조직이 있겠죠. 자, 통도 조직에는 물관 조직과 체관 조직이 있는데, 자, 물관이 하는 역할은 뭐다? 물과 무기양분을 이동시키는 역할. 어디서요? 뿌리에서 나머지 몸으로. 얘는 무조건 뿌리에서 흡수해가지고 나머지 몸으로 보내는 거야. 물관은. 반면에 체관은 유기양분 이동시키는 거야. 자, 유기양분이라는 건 뭐 말하는 겁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을 말하는 거죠. 유기양분의 이동. 얘는 대부분 입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입에서 광합성을 할 거 아니야. 거기서 만들어진 양분을 온몸으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럼 식물에서 표피 조직, 가장 껍데기, 물하고 양분이 이동하는 그 통도 조직 제외한 나머지는 다 유조직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다 유조직. 그러니까 이 유조직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겠지. 식물의 조직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가장 열심히 살고 있는 조직이 유조직이야. 그러면 식물이 열심히 산다. 식물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광합성. 그래서 광합성하는 대부분의 조직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조직에서는 광합성하는 조직, 그리고 광합성에서 만든 양분을 저장하는 조직, 뭔가 물질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분비하는 조직, 얘네들이 전부 다 유조직에 들어가거든. 자, 그런데 광합성을 하는 조직에는 누가 있느냐? 여러분 식물 잎을 잘라서 보잖아? 여기 식물의 표피세포가 있어요. 한층. 여기 빽빽하게 열심히, 제일 광합성을 열심히 하는 애가 여기 있어. 그러면 중간쯤에 잘랐을 때 인맥이 있어요. 인맥. 그리고 이 주변에 느슨하게 배열되어 있는 세포들이 있어. 그리고 아래쪽으로 다시 표피세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표피 조직이 되는 거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울타리 조직이라고 불러요. 얘는 느슨하게 스펀지처럼 돼 있다. 헬륨 조직이라고 불러. 자, 얘는 다시 표피 조직이고요. 얘가 표피 조직 중에서 공변세포야. 그러면 이게 인맥이잖아. 인맥은 통도 조직이잖아. 통도 조직에서는 반드시 위쪽이 물관, 아래쪽이 체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광합성을 하는 조직의 이름에 누가 들어가야 돼?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들어가야지.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은 유조직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저장 조직은 양분을 저장하는 조직,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조직이고, 꿀을 만들어내는 조직, 소나무의 송진을 만들어내는 조직, 끈끈이 주걱에서 끈끈한 점액을 만들어내는 조직,
다 뭐야? 분비 조직이랑 유조직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거잖아. 조직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세포들의 모임일까?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의 모임일까? 뭘 것 같아? 하지 말고 큰 소리로. 자, 그건 어떨 것 같아?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세포들의 모임일까?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의 모임일까? 어떨 것 같아? 유사한이라고 하는 거지? 아니, 입을 크게 벌리든지 소리를 내든지. 자, 조직은 유사한 또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의 모임입니다. 유사한 또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표피 세포들끼리 모여서 표피 조직, 물관 세포들끼리 모여서 물관 조직, 체관 세포들끼리 모여서 체관 조직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조직이 모여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조직끼리 모여서 조직계가 되는 거. 자, 조직이 모이면 이번에는 조직계가 됩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다양한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되는데, 조직계는 첫 번째, 표피 조직은 다른 애들이랑 뭔가 만나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원래 표피 조직이 하는 일이 가장 끝부분에서 보호해주는 역할밖에 없거든. 그래서 표피 조직은 그냥 표피 조직계로 그대로 승진. 표피 세포는 그대로 표피 조직이 되고, 표피 조직은 그대로 표피 조직계가 되고. 근데 두 번째, 물관하고 체관에다가 아까 가운데 누가 들어있다 했어? 형성층이 들어있다 그랬지? 얘네들을 통틀어서 반다발 조직계라고 불러. 반다발 조직계. 그럼 반다발 조직계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통도 조직에 속하는 물관, 체관과 분열 조직에 속하는 형성층이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여기 1번, 2번 1번은 무슨 단계에 속하느냐, 2번은 무슨 단계에 속하느냐 물어보면 조직 단계야. 왜? 물관 조직, 체관 조직. 근데 1, 2번을 합쳐서 얘기했어. 얘를 뭐에 속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반다발 조직, 계. 물관 조직과 체관 조직이 합쳐진 거라서 조직계가 돼요. 반다발 조직계. 그래서 반다발 조직계는 물관, 체관, 형성체. 그러면 표피 조직계와 반다발 조직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다시 말하면 조직 중에서는 쟤네 둘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유조직이라고 했다면, 조직계에서는 나머지 전체를 기본 조직계라고 불러요. 이 기본 조직계의 생장점 아니면 울타리 조직, 생명 조직, 저장 조직, 저수 조직이 다 들어가겠지. 그래서 조직계 종류 세 가지는 표피 조직계, 반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조직계가 모이면 뭐가 됩니까? 이번에는 기관이 되겠죠? 기관이라는 거는 동물에서나 식물에서나 마찬가지야. 겉모습을 딱 그려주고 아니면 해부도를 딱 그려주고 화살표로 가리켰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다 기관이야. 겉모습을 보여주고 아니면 해부도를 보여주고, 사람으로 치자면 뭐냐면 눈, 코, 입, 귀, 심장, 간, 이자 이런 것들, 이게 기관이야. 그럼 식물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그려서 식물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할까요? 식물의 뿌리. 얘는 식물의 뭐라고 할까요?
잎. 얘는 식물의 뭐라고 할까? 줄기. 얘는 식물의 뭐라고 할까? 꽃. 이것들이 기관이야. 뿌리, 줄기, 꽃, 잎, 열매 이런 것들이 기관이라서 자 기관은 해부도나 그림을 보고 화살표로 가리켰을 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렇다면 기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식물 스스로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 있고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 있어. 그래서 스스로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은 영양기관이 되는 거고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은 생식기관이 되는 건데 영양기관에 당연히 누가 들어있어? 뿌리와 줄기와 잎이 들어가겠지. 생식기관에 뭐가 들어있어? 식물의 생식기관은 누구예요? 꽃. 꽃이 수정돼서 만들어지는 누구예요? 열매. 얘네들이 생식기관. 그럼 뿌리, 줄기, 꽃, 열매가 다 만났다. 식물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식물의 구성 단계다. 자, 그럼 A, B, C, D가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봅시다. A가 무슨 단계? A가 무슨 단계? 세포. B는 기관. C는 개체. D가 뭐야? 모르겠어. D하고 E밖에 안 남았어. D가 뭐야? 조직계. E가 조직.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식물 거 나온 상태고 자, 그 다음 동물의 구성 단계 볼게요. 동물의 구성 단계는 일단 조직, 기관, 기관계 이렇게 들어가거든. 조직, 기관, 기관계. 자, 그러면 식물의 조직은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 두 개였는데 동물의 조직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동물의 조직은 첫 번째 상피 조직, 두 번째 근육 조직, 세 번째 신경 조직. 자, 상피 조직은 이름만 들으면 약간 표피 느낌 나는 거야. 표피 느낌. 그래서 상피 조직은 표피랑 비슷하긴 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표피는 가장 겉부분을 한 층으로 둘러싸는 걸 말하잖아. 그런데 상피 조직 느낌은 뭐냐면 사람을 치자면 사람이 이렇게 몸통이 있다고 하자. 몸통 안에 이렇게 위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려고 처음으로 딱 만나는 곳이 상피조직이야. 이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갔어. 위로 들어갈 거야. 위로 들어가려고 처음으로 만나는 것도 상피조직이야. 위 안으로 들어갔다가 위 바깥으로 나가려고 처음으로 만나는 것도 상피조직이야. 그러니까 내부의 면과 외부의 면을 감싸고 있는 모든 애들, 경계면을 이루는 모든 애들이 상피조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피조직이 가장 겉부분만 얘기한다면 얘는 안과 밖 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뭔가 기관과 조직의 경계가 되는 부분이 상피조직이야. 그럼 경계가 되다 보니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세포가 치밀하게 되어져 있어야 돼.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이 있으면 안 돼. 경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몸의 표면이나 기관의 경계가 되는 조직을 말한다. 특징은 세포 배열이 치밀하다. 자, 그래서 이걸 기능에 따라 보잖아. 일단 표피조직은 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상피조직은 어떤 건 한 층으로 되어 있고 어떤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단층 상피가 있고 다층 상피가 있어. 다층 상피는 뭐냐면 여러분 이 손끝 같은 데 있잖아. 이게 상피조직이거든. 우리가 뭔가를 만져. 그러다 보면 자꾸 마모가 돼가지고 얘가 닳아서 사라져. 근데 얘가 한 층으로만 되어 있으면 상피조직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많이 닳아버리는 이런 부분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서 닳아버리면 그 밑에 거를 쓰면서 세포 분열해서 채우고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 층수를 보면 한 층으로 되어 있는 단층 상피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다층 상피로 나눌 수 있고, 기능으로 나누게 되면 자 여기 뭐 하겠어요? 보호 역할 하겠지? 다음 여러분의 위 내면, 그 다음에 소장의 내면, 위 내면이나 소장의 내면에서 위액을 분비하고 소화액을 분비할 거야. 이렇게 뭔가를 분비하는 상피는 생상피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소장의 내면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장의 융털이라고 불러. 여러분 소장의 융털 들어봤죠? 소장의 융털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죠? 소장 융털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 그렇지. 양분흡수, 흡수상피. 아니면 여러분의 망막, 그 다음에 후각상피, 아니면 막봉우리.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뭐겠어? 감각. 그래서 감각상피. 그래서 기능에 따라 나누게 되면 보호상피, 생상피, 흡수상피, 감각상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근육조직은 뭔가 우리 몸을 수축시키거나 이완시키면서 운동을 하게 해주는, 움직이게 해주는 것을 근육조직이라고 하는데, 근육조직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뼈에 붙어 있는 근육, 골격근. 심장을 뛰게 해주는 근육, 심장근. 심장을 제외한 내장이나 혈관을 이루고 있는 데가 내장근육, 혈관. 그러면 심장근도 내장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뭐가 달라. 그래서 따로 나와 있는 거야. 일단 무늬를 보잖아. 골격근 세포 하나를 뽑아서 오면 이렇게 실처럼 가능하다고 생겼는데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이게 어둡고 밝고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더 축소해서 보면 이렇게 선 그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가로무늬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골격근은 무늬가 보이는데 줄무늬, 가로무늬가 보인다. 가로무늬근. 이 가로무늬가 심장근에서도 보여요. 심장근도 가로무늬근. 근데 내장근에서는 아무 무늬가 안 보이는 거야. 아무 무늬가 안 보인다. 그래서 민무늬근. 민무늬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은 내장근이지만 심장근에서는 가로무늬가 보이니까 가로무늬근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지역을 보는 거야. 여러분 팔다리에 붙어있는 근육이 골격근이야? 여러분 팔다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뭐라고 하냐면 수의근, 조절력고 수의근. 그런데 심장은 내 마음대로 뛰게 할 수가 없잖아. 내장근도 내 마음대로 하게 할 수 없잖아. 이런 애들은 불수의근. 그러니까 조절력으로 보면 심장근은 내장근하고 비슷하고 무늬로 보면 골격근하고 비슷해. 그래서 가운데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육조직. 자, 세 번째는 신경조직. 신경조직은 신경세포로 되어 있을 거야. 우리가 신경세포를 흔히 뭐라고 한다? 뉴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뉴런은 신경세포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뉴런에는 이렇게 자주
자극을 받아서 이동시키는 그 세포를 뉴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신경세포는 자극을 받아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할 거야. 그렇다면 뉴런에는 감각 뉴런이라는 게 있고 운동 뉴런이라는 애가 있고 연합 뉴런이라는 애가 있어.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연합 뉴런. 자, 감각 뉴런은 우리 몸에 있는 감각기에서 자극을 받아 눈, 코, 입, 귀,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서 중추로 전달하는 거야. 중추로 전달을 해요. 중추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뇌나 척수를 말합니다. 중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 자, 그런데 이 중추로 가자는 뇌 척수가 판단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가 들려. 자,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리는 건 누가 한 거야? 감각신경이 한 거야. 감각 뉴런이 소리를 들어서 뇌로 전달을 해. 그럼 뇌와 척수가 연합 뉴런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연합 뉴런은 중추에만 존재해요. 중추에만 존재하면서 판단을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연합 뉴런이에요. 자, 소리가 들려. 이거는 감각신경이 하는 거야. 근데 소리를 들은 다음에 연합 뉴런이 저거 내 이름인 것 같은데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돌아보자 명령 내리는 거야. 그럼 내 고개를 돌리려면 근육이 움직여야 되잖아. 근육으로 가는 신경이 운동신경이야. 그렇다면 운동신경은 어디에서? 중추에서 명령을 받아서 가는기로 가는 거지. 이 가는기가 대부분은 뭐가 되겠어? 근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 뉴런이 자극을 받아들여서 전달을 해서 우리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온몸에서 또는 여러분의 뭐 심장에서, 여러분의 무슨 소장에서 가장 겉껍질하고 속껍질이 사라졌어. 겉껍질, 속껍질이 사라졌어. 그다음 그 안에 있던 근육이 사라졌어. 여러분 몸에서 하나씩 뺍니다. 껍데기가 사라지고 근육이 사라졌어. 신경도 사라졌어. 여러분 몸에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 쟤나 뭐 남을 것 같아? 껍질 사라지고 근육 사라지고 신경 사라졌어. 이 몸에는 뭐가 남을까? 생각해봐. 이 몸에 있는 여기저기를 생각해봐. 뭐가 남을까? 하나만 얘기해. 그렇지. 뼈가 남겠죠. 자, 뭐가 남을까? 그렇지. 피도 남아요. 이제 너 뭐가 남을까? 물? 물은 피 또는 림프액, 조직액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양분 저장되는 지방 조직 이런 것도 나올 거야. 그래서 상피 조직과 근육 조직과 신경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그냥 다 통틀어서 무슨 조직이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결합 조직. 결합 조직은 누군가와 누군가를 연결해 주거나 누군가와 누군가를 채워주거나 아니면 양분을 저장하거나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뼈나 혈액이나 림프액, 지방 조직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자, 여러분 다리뼈가 있어요. 여러분 윗다리 여기 다리뼈 몇 개지? 허벅지? 물어봤자 다리 몇 개? 다리가 몇 개고 뼈가 몇 개일까요? 여기 허벅지. 여러분은 운동 같은 거 안 하시나요? 운동을 한다고 안 쓰는 건 아니야. 생각해본 적 없어? 여기 뼈 몇 개일 것 같아요? 이거 몇 개가 만졌어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 허벅지 엄청 두껍지만 다리 이 뼈 하나야. 그럼 이 종아리 쪽에 뼈 몇 개일 것 같아? 밑에. 그렇지, 거긴 2개. 팔뼈 하나, 여기 2개. 앞다리, 뒷다리 똑같아요, 구조가. 그러면 여러분 다리를 생각해봐. 허벅지에 이 뼈가 있어. 여러분 종아리에 뼈가 앞쪽에 하나 있고 뒤쪽에 하나 있는데 이 뼈가 그래도 좀 연결이 돼 있어야 내 위하고 아래가 이렇게 엇나가지 않을 거 아니야. 같이 하나도 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를 찔긴 애가 붙잡아주고 있어요. 얘를 엇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거야. 이게 뭘까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이 찔기 구조 뭘까요?
운동하다가 잘 일어나는 거야. 인대. 그래서 인대,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도 결합 조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뼈를 들어올리려면 근육이 붙어 있는데 근육과 뼈 사이에 질기내가 붙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질기내가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이 이런 데 만져보면 뭔가 이거 근육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질기고 약간 단단하고 뭐 이런 느낌 드는 게 있어?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게 뭘까? 얘도 잘 다쳐요. 끊어질 때도 있어요. 운동하다 잘못하면 끊어지는 거. 힘줄.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거는 힘줄이에요. 힘줄은 다른 말로 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건 딱 하나 있잖아. 무슨 건? 아킬레스.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힘줄은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거.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에 속한다? 조직에 속한다. 그래서 결합 조직은 체내 조직이나 기관의 연결, 지지, 양분 저장, 물질 이동에 관한 일을 하는데 특징을 보면 세포 간 배열이 느슨해요. 사이사이에 이제 기질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 자, 예를 들면 혈액, 인대, 뼈, 지방 조직, 힘줄, 림프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야. 자, 그럼 기관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해부도를 그리거나 겉모습으로 가리켰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눈, 코, 입, 귀, 심장, 간, 이자, 정소, 난소 이런 것들이 기관이에요. 기관들은. 근데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뭔가 통일된 기능을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입과 위와 소장과 간과 이자는 뭐에 관한 일을 해? 소화에 관한 일을 해. 그럼 이런 애들 뭐라 그래? 소화계. 소화기관계를 소화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서로 일관된 작용을 하여 공통기능을 담당하는 경우를 기관계라고 하는데, 자, 기관계의 종류는 생명의 어떻게 보면 각 단원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 예를 들면 소화, 뇌, 또 뭐 있을까? 심장 뭐 이런 애들? 그렇지. 순환계. 그 다음 무슨 게 있을 것 같아? 호흡계. 또 뭐 있을까? 배설계, 방광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눈, 코, 입, 귀 무슨 게? 감각계. 뇌, 감각계. 뇌나 척수 같은 신경계. 그 다음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 그 다음 생식에 관여하는 생식계. 이런 것들이 기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계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 객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1강 내용 문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요거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